늦은 오후의 햇살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이지수의 넓은 아파트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황금빛 광선이 세심하게 고른 가구들을 비추었고 각 가구는 그녀가 이룬 성취를 대변했다. 지수에게 이 방 3개짜리 아파트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내 물류업계의 대기업 중 하나인 한국물류의 운영관리자로서 수년간 열심히 일한 끝에 얻어낸 그녀의 독립의 상징이었다. 35세의 이지수는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일구었다.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경영학 MBA를 마친 그녀의 경력은 끊임없는 헌신을 통해 꽃을 피웠다. 근무 시간 동안에는 늘 단정한 쪽머리를 하고 있던 그녀의 갈색 머리카락이 이제는 부모님 댁에서 있을 피할 수 없는 일요일 점심 식사를 위해 작은 가방을 싸는 동안 그녀의 어깨 위로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지수는 이번에 특별히 준비한 홍삼 세트를 챙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아버지 이영철 씨가 분명히 고마워하면서도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을 그런 선물이었다. 그녀는 차 열쇠를 집어들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안식처를 돌아보았다. 이 아파트는 세상으로부터, 특히 그녀가 자랐고 부모님이 여전히 살고 계신 노원구의 교회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세상으로부터의 피난처였다. 일요일에 혼잡한 도시를 가로지르는 운전은 지수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었다. 부모님 댁을 방문할 때마다 감정의 지뢰밭에 들어서는 것 같았다. 미묘한 말투, 끊임없는 비교 걱정으로 위장한 불만의 눈초리.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수년 동안 견뎌내는 법을 배운 가족의 레퍼토리의 일부였다. 그녀가 자라온 벽돌집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지수는 여동생의 차가 이미 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 식구에게 이상적인 넓은 SUV였다. 3살 어린 지영은 그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24살의 대학 시절 남자친구인 김민준과 결혼했고 지금은 7살 민호와 5살 서연의 엄마였다. 어머니 박선희 여사의 관점에서 지영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낸 것이었다. 지수야, 이제 오는 거니? 문을 연 선희 씨가 안도와 질책이 뒤섞인 어조로 외쳤다. 62세의 그녀는 흰머리를 감추기 위해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를 하고 있었고 단순하지만 잘 다려진 원피스를 입고 우아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차가 좀 막혔어요. 지수가 홍삼 세트가 담긴 쇼핑백을 건네며 대답했다. 아빠 드리려고요. 아유, 이런 걸 뭘. 선희 씨가 눈까지 웃음이 번지지 않는 미소로 대답했다. 들어와, 모두 거실에 계셔. 지수는 어머니를 따라가며 집이 10대 시절과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똑같은 꽃무늬 커튼, 똑같은 베이지색 소파 세트, 벽에 걸린 똑같은 가족 사진들. 비록 지금은 손주들의 사진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말이다. 얘 좀 봐, 누가 왔는지. 그들이 거실로 들어서자 선희 씨가 알렸다. 남편 민준과 함께 야구 경기를 보던 영철 씨가 소파에서 일어났다. 65세의 그는 건설회사에서 평생 엔지니어로 일해온 사람 특유의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얼굴의 주름은 깊어졌지만 지수와 같은 갈색빛이 도는 녹색 눈은 여전히 지성으로 빛나고 있었단 왔냐. 딸, 그가 짧게 안아주며 인사했다. 아빠, 드시라고 홍삼 사왔어요. 지수가 아버지의 눈이 순간적으로 빛나는 것을 보며 말했다. 고맙다. 나중에 특별한 날에 먹어야겠네. 그가 병을 조심스럽게 장식장 위에 올려놓으며 대답했다. 거실 구석에서 지영이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언니를 보자 그녀는 2번의 출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씬한 실루엣을 강조하는 꽃무늬 원피스를 매만지며 일어섰다. 드디어 왔네. 언니? 우리 바람 맞히는 줄 알았잖아. 지수가 진심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 지영아. 안녕, 얘들아. 우리 예쁜 조카들 잘 있었어? 지수가 민호와 서연의 열광적인 포옹을 받기 위해 몸을 숙였다. 지수 이모 선물 사왔어요? 민호가 이모의 빈손을 희망차게 바라보며 물었다. 민호야. 지영이 꾸짖었다. 매어를 없게.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아니야, 챔피언. 하지만 다음 방문 때는 꼭 멋진 거 사올게. 약속, 지수. 이모는 맨날 약속만 하고 사줘. 민호가 중얼거리며 장난감으로 돌아갔다. 아이의 순진한 말이 바늘처럼 지수를 찔렀다. 가족들이 자신을 이렇게 보는 걸까? 빈 약속만 하는 사람으로. 식탁으로 가자. 점심 다 됐어. 선희 씨가 그녀의 생각을 가로막으며 불렀다. 이씨 집안의 일요일 점심은 거의 신성한 의식처럼 이어졌다. 레이스 식탁보가 깔린 식탁,
특별한 날에만 쓰는 도자기 세트, 그리고 지수가 기억하는 한 항상 선희 씨가 준비했던 전통 음식들. 밥, 김치, 불고기, 잡채,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지수는 식탁에 앉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렸다. 평소보다 더 정교한 샐러드가 있거나 어머니가 디저트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식혜를 준비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공기 중에 부모님 사이의 감도는 거의 만져질 듯한 기대감 같은 것이었다. 일은 어떠니? 딸? 선희 씨가 묻지도 않았는데 지수의 밥그릇에 밥을 더 얹어주며 물었다. 지수는 어머니가 자신의 직업 생활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에 놀라 가볍게 미간을 찌푸렸다. 잘 돼요, 엄마. 전체 차량에 대한 새로운 추적 시스템 도입을 총괄하고 있어요. 꽤 힘들지만 재밌어요. 그래, 잘 됐다 얘. 선희 씨가 영철 씨와 재빨리 시선을 교환하며 대답했다. 그럼 아파트는? 그렇게 큰 곳을 혼자 돌보려면 쉽지 않지 않니? 아, 이거였군. 지수는 위가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갑작스러운 관심에는 목적이 있었다.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제 공간이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셔서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외롭겠다. 지영이 거짓 걱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언니가 그 적막함을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어. 난 미쳐버릴 거야. 모든 사람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끊임없는 소음이 필요한 건 아니야. 지영아. 지수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미소로 대답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민준이 불편한 듯 헛기침을 했다. 지수는 항상 그가 가족들 중에서 자신을 가장 존중해준다고 생각했다. 처형 아파트 정말 멋져요. 그가 말했다. 한강이 보이는 그 전망은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그래. 하지만 그걸 같이 나눌 사람이 없으면 그 멋진 경치가 다 무슨 소용이야. 지영이 와인 한 모금을 마시며 받아쳤다. 지수는 하고 싶은 대답을 억누르며 심호흡을 했다. 수년간의 심리치료를 통해 이런 종류의 도발에 말려드는 것은 악순환을 부추길 뿐이라는 것을 배웠다. 서연이 발레 수업은 어때? 그녀가 의도적으로 화제를 돌리며 물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대화는 더 안전한 주제로 이어졌지만 지수는 뭔가 더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고 어머니는 지나치게 다정했다. 디저트가 끝난 후 지영이 거실로 가자고 제안했다. 민준이 TV를 켰고 모두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지수는 부모님의 관심이 항상 지영과 아이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알아차렸다. 다들 그거 알아요? 선희 씨가 갑자기 말했다. 다음 주 금요일에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다 같이 격식 있게 모인 지 오래됐잖아요. 어머,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지영이 과장된 열의를 보이며 외쳤다. 우리가 디저트 가져올 수 있죠, 여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수는 그가 불편해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넌 어떠니, 지수야? 선희 씨가 물었다. 올 수 있지? 특별한 날이 될 거야. 지수는 망설였다. 그 특별한이라는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처럼 울렸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금요일 저녁에 별다른 약속 없어요. 잘 됐다. 선희 씨가 만족스럽게 박수를 쳤다. 그럼 정해진 거다. 금요일 저녁 8시 특별한 저녁 식사. 몇 시간 후 지수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어머니가 복도에서 그녀를 따로 불렀다. 딸, 정말 괜찮은 거니? 네가 너무 외로워 보여. 지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저 괜찮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수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 특별한 저녁 식사에는 분명 그녀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어떤 목적이 숨겨져 있었다. 아파트에 들어서자 정적이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듯했다. 지수는 발코니로 걸어가 눈앞에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았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면서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대비 꿈과 환멸, 기회와 도전의 도시 서울. 그녀 자신의 삶처럼 지수는 가족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다. 누구도 자신의 성취를 깎아내리거나 자신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안식처인 이 아파트는 그녀가 혼자 이룬 모든 것의 상징이었고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다음 주 금요일의 저녁 식사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이었다. 지수에게 그 주는 빠르게 지나갔다. 한국물류 사무실에서의 나날은
새로운 차량 추적 시스템 프로젝트가 거의 모든 시간을 차지하면서 특히 바빴다. 운영 관리자로서 그녀는 12명의 팀원을 감독했으며 이 시스템의 도입은 회사의 비약적인 효율성 향상을 의미할 것이었다. 이는 지수에게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의 피난처였고 그녀가 가치 있고 유능하다고 느끼는 곳이었다. 금요일, 책상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지수는 그날 밤에 특별한 저녁 식사를 상기시키는 선희 씨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의 입술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주중 내내 그녀는 그 모임의 이유가 무엇일지 해독하려 했지만 그렇게 격식을 차릴 만한 일을 상상할 수 없었다. 무슨 문제 있어요? 그녀의 비서인 최유진 씨가 서류 폴더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오며 물었다. 아니요, 그냥 오늘 저녁에 가족 식사가 있어서요. 지수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아, 그럼 재미있겠네요. 그렇죠? 유진 씨가 책상 위에 서류를 놓으며 말했다. 지수는 멋쩍게 웃었다. 그래야겠죠. 그렇죠? 오후 6시, 지수는 업무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집에 가는 길에 고급 식료품점에 들러 특별한 와인 한 병을 사기로 했다. 그것은 그녀가 지켜온 의식이었다. 자신의 행동이 거의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족 모임에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었다. 집에서 지수는 긴장된 근육을 풀기 위해 오랫동안 목욕을 했다. 옷을 신중하게 골랐다. 그녀의 눈을 돋보이게 하면서도 너무 화려하지 않은 에메랄드 그린색 원피스였다. 가벼운 화장, 눈에 띄지 않는 귀걸이, 특별한 날에만 사용하는 은은한 향수,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지수는 자부심과 우울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직업적으로 성공했으며 독립적이었다. 그런데 왜 가족들은 그녀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걸까? 오후 7시 45분, 지수는 부모님 집 앞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리기 전 마치 보호의 부적이라도 되는 듯 와인병을 꽉 쥔 채 심호흡을 했다. 언제나처럼 시간을 잘 지키는 그녀는 정확히 저녁 8시에 초인종을 눌렀다. 지수야. 선희 씨가 평소와 다른 열광적인 태도로 문을 열고 딸을 힘껏 껴안았다. 와줘서 정말 기쁘다. 정말 예쁘구나, 딸. 예상치 못한 칭찬에 지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가 그녀의 외모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한 것은 드문 일이었다. 고마워요, 엄마. 그녀가 와인병을 건네며 대답했다. 저녁 식사에 곁들이려고 가져왔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하지만 그럴 필요 없었는데 오늘 아빠가 샴페인 사셨거든. 샴페인? 지수의 불안감이 커졌다. 도대체 무엇을 축하하는 걸까? 거실로 들어서자 아버지가 민준과 활기차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영철 씨는 그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맞이했다. 딸, 만나서 반갑다. 그가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아주 멋지네. 고마워요, 아빠. 지수가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는 따뜻한 환대에 대답했다. 지영은 아이들과 함께 소파에 앉아 있다가 언니에게 손을 흔들었다. 안녕, 언니. 그 드레스 잘 어울리네. 고마워, 지영아. 지수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 얘들아. 잘 있었어? 민호와 서연이 이모에게 달려와 안겼고 그 순간 지수는 진심으로 행복감을 느꼈다. 여동생과의 복잡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조카들을 사랑했다. 지수 이모, 내가 학교에서 뭐 만들었는지 봐요. 서연이 알록달록한 그림을 보여주며 외쳤다. 정말 멋지다, 서연아. 지수가 조카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칭찬했다. 우리 가족이야, 소녀가 설명했다. 와, 이건 할아버지, 이건 할머니, 이건 아빠, 이건 엄마, 이건 민호 오빠, 이건 나, 그리고 이건 지수 이모. 지수는 그림 속에서 다른 가족들과 조금 떨어져 있는 막대기 모양의 자신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5살 아이의 순진한 인식 속에서도 그녀는 겉도는 사람이었다. 모두 식탁으로 오세요. 선희 씨가 그 순간을 깨며 불렀다. 저녁 식사 준비됐어요. 식탁은 선희 씨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식기류로 흠잡을 데 없이 차려져 있었다. 지수는 어머니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모두 준비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물파전, 카프레제, 샐러드까지, 심지어 어린 시절부터 그토록 좋아했던 바로 그 맛의 잡채도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샴페인 터뜨릴까? 영철 씨가 얼음통에서 차가워지고 있는 병을 집어들며 제안했다. 특유의 펑 소리와 함께 코르크 마개가 튀어 올랐고 영철 씨는 지수가 이전에 본 기억이 없는 크리스털 잔에 거품이 있는 음료를 따랐다. 건배합시다.
선희 씨가 잔을 들어 올리며 제안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가족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었고 지수는 기계적으로 그 동작을 따랐다. 첫 모금을 마시면서 그녀는 식탁 주위의 얼굴들을 살폈다. 어머니는 초조해 보였고 아버지는 시선을 피했으며 지영은 지수가 해독할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민주는 불편해 보였다. 식사는 피상적인 대화로 진행되었다. 선희 씨는 전례 없는 관심으로 지수의 일에 대해 물었고 영철 씨는 정치와 축구에 대해 논평했으며 지영은 아이들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은 행복한 가족의 연기처럼 보였지만 지수는 그 사람들을 너무 잘 알아서 그 가식을 믿을 수 없었다. 선희 씨가 디저트 지수가 좋아하는 또 다른 음식인 초콜릿 케이크를 내왔을 때 비로소 그날 밤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딸, 영철 씨가 헛기침을 하며 시작했다. 일은 어떠니? 일요일에 말했던 그 프로젝트 말이야. 잘 돼가요, 아빠. 지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지금 막바지 실행 단계에 있어요. 좋아. 영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넌 계속 그 일이 좋은 거니? 서울에서의 네 삶이? 지수가 미간을 찌푸렸다. 네? 왜 안 좋겠어요?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스트레스도 많잖아. 선희 씨가 말했다. 그리고 네 아파트는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외롭지 않니? 또 시작이군. 지수는 끓어오르는 짜증을 억누르며 심호흡을 했다. 아니요, 엄마. 전 제 공간과 독립성이 좋아요. 하지만 여자가 알다시피 자기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니? 선희 씨가 고집했다. 엄마, 이 얘기는 이미 했잖아요. 전 제가 완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남편이나 아이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불편한 침묵이 식탁을 덮쳤다. 지영이 빈 디저트 접시에 숟가락을 필요 이상으로 세게 내려놓으며 그 침묵을 깼다. 언니, 우리가 언니 사랑하는 거 알지, 응? 여동생의 거짓 다정한 말투에 지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알아, 지영가. 왜 묻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 가족 모두의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제안을 언니에게 하고 싶어서. 그래. 선희 씨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끼어들었다. 지수는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무세한 제안인데요. 영철 씨가 헛기침을 하며 대변인 역할을 맡았다. 지수야, 우리가 내 독립성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지? 넌 강하고 결단력 있는 여자고 우린 네가 이룬 성과가 매우 자랑스럽단다. 전혀 아버지답지 않은 말이었다. 지수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민감한 문제를 이해해줄 가장 현명한 사람이 너라고 생각했단다. 무슨 문제요? 지수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지영이 대답하기 전에 극적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연니, 우리 집 사정이 좀 복잡해. 애들은 커가는데 공간이 더 필요해.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알잖아. 좋은 동네에서 적당한 곳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해. 지수는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깨닫기 시작했고 그 깨달음의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래서 말이다. 딸, 선희 씨가 끼어들었다. 네가 동생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단다. 내 아파트는 크고 넌 혼자 살잖아. 샴페인 잔이 지수의 손가락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식탁 주위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쳐다보며 이것이 지독한 농담이라는 신호를 찾았다. 지금 제가 지영이에게 아파트를 양보하라고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처럼 나오며 물었다. 그런 뜻이 아니야, 딸. 선희 씨가 재빨리 설명했다. 그냥 지금 너보다 더 필요한 동생을 돕는 방법일 뿐이지. 물론 네가 지붕 없이 지내게 되진 않을 거야. 다른 곳을 찾을 때까지 우리랑 같이 살면 되잖아. 아니면 우리가 언니한테 월세를 낼 수도 있고. 지영이 마치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덧붙였다. 물론 적정한 금액으로. 지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미 동의를 예상하는 듯한 기대에 참 표정을 짓고 있는 지영을 바라보았다. 그녀 옆에 앉은 민주는 당혹스러워 보였고 지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지금 저더러 제 아파트를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수가 여전히 그 터무니없는 제안을 이해하려 애쓰며 되물었다. 제 돈으로 제 노력의 결실로 산 아파트를요?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 딸. 영철 씨가 달래려 했다. 우리는 그저 가족의 안녕을 생각하는 거란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넌 혼자 살면서 그렇게 큰 아파트가 필요 없잖니. 그 말이 마지막 결정타였다.
지수는 수년간 쌓아온 좌절감이 속에서 부글거리며 터져 나올 것 같았다. 필요 없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다. 제가 독신이고 아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 필요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영이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그렇게 힘들게 얻은 것을 그냥 포기할 수 있다고요? 필요의 문제가 아니야, 언니. 지영의 목소리가 이제 더 날카로워졌다. 우선순위의 문제지. 민호와 서연이는 자라면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공간이 필요해. 그럼 전 제 공간, 제 삶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지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제발 누가 좀 설명해줘요. 왜 제가 정확히 제 아파트를 포기해야 하죠? 왜냐하면 아무도 언니를 원하지 않으니까. 지영이 마침내 상냥함의 가면을 벗어던지며 쏘아붙였다. 그러니까 언니가 혼자인 거야. 어쩌면 정말 사라지는 게 나을지도 몰라. 언니는 그냥 방해만 될 뿐이니까. 뒤은 침묵은 숨이 막힐 정도였다. 선희 씨는 막내딸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지만 그녀를 꾸짖지 않았다. 영철 씨는 빈 접시로 시선을 떨구었다. 민주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눈에 띄게 불편해했다. 지수는 그들 각자를 바라보며 어떤 지지의 신호라도 찾았지만 공모의 눈빛밖에는 찾을 수 없었다. 그 순간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그녀를 덮쳤다. 가족에게 그녀는 언제나 없어도 그만인 존재였던 것이다. 다들 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여러분을 기쁘게 하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한 것뿐인데 결국 저는 버려질 수 있는 존재인가요? 선희 씨가 지수의 손을 잡으려 식탁 너머로 손을 뻗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그런 게 아니야, 딸. 그냥 네가 혼자니까 더 도울 수 있다는 거지. 지영이를 위해서, 네 조카들을 위해서. 지수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뿌리쳤다. 됐어요? 충분히 들었어요. 그녀는 식탁에서 일어나 가방을 집어들고 문으로 향했다. 아무도 그녀를 따르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막으려 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다. 차 안에서 지수는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신에게 우는 것을 허락했다. 분노, 좌절, 상처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다. 마침내 가면이 벗겨졌고 그녀는 가족의 유해한 역학관계를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서초구의 아파트로 차를 몰고 돌아가면서 지수는 그날 저녁 식사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가족은 아직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 며칠 동안 그녀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려야만 할 것이었다.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즉시 불을 켜지 않았다. 거실의 어둠 속에 서서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그녀의 것이었고 그녀의 땀으로 얻어낸 것이며 그녀의 독립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싸울 것이었다. 지수는 아직 몰랐지만 그녀는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내면의 힘을 막 발견하려 하고 있었다. 지수는 그날 밤 잠을 설쳤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저녁 식사 장면을 머릿속으로 되새겼고 지영의 잔인한 한마디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다. 아무도 언니를 원하지 않아. 어떻게 친자매가 그렇게 무자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어떻게 부모님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조용히 거기 서 계실 수 있었을까? 토요일 아침은 흐렸고 그녀의 기분과 완벽하게 어울렸다. 지수는 자신의 규율에 익숙한 사람치고는 드물게 늦게 일어났다. 진한 커피를 내려 발코니에 앉아 서울 특유의 가랑비에 젖어들기 시작하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전화벨이 몇 번 울렸다. 선희 씨의 전화였지만 그녀는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또 한 차례의 감정 조종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일어난 일을 처리해야 했으며 무엇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해야 했다. 오후 중반, 음식을 주문하고 남은 하루를 드라마나 보며 보낼까 생각할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지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방문객을 예상하지 못했다.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 외시경을 들여다보았다. 선희 씨가 복대에 서 있었고 무언가 음식이 담긴 듯한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지수는 망설였다. 마음 한편으로는 엄마를 무시하고 집에 없는 척하고 싶었다. 하지만 선희 씨가 끈질기다는 것을 알았다. 응답할 때까지 거기 서서 초인종을 누를 것이었다. 체념한 한숨과 함께 지수는 문을 열었다. 엄마, 그녀는 들어오라는 말 없이 간단히 말했다. 자수야. 선희 씨가 대답하며 딸을 재빨리 훑어보았다. 헐렁한 스웨트셔츠와 헝클어진 머리를 눈치챘다.
들어가도 될까? 지수는 엄마가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섰다. 선희 씨는 아파트를 감정하듯 주위를 둘러보며 안으로 들어왔다. 약식 좀 가져왔어. 그녀가 쇼핑백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네가 좋아하는 거 알거든. 지수는 겉보기에는 다정한 그 몸짓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으려 팔짱을 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선희 씨가 한숨을 내쉬며 아일랜드 식탁에 쇼핑백을 내려놓았다. 얘기 좀 해야겠다, 딸. 어젯밤 일 말이야. 고분 드릴게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선희 씨가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책장에 액자에 담긴 사진들, 졸업식의 지수, 직장에서 상을 받는 지수, 제주도 여행 중인 지수에 잠시 머물렀다. 가족 사진은 하나도 없었다. 정말 멋진 아파트야. 선희 씨가 말했다. They'll go with you, Joker. 네가 왜 그렇게 이 집을 좋아하는지 알겠어. 지수는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깨닫고 눈을 가늘게 떴다. 엄마, 혹시 저더러 지영이한테 아파트 양보하라고 설득하러 오신 거면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선희 씨가 소파에 앉았다. 갑자기 지쳐 보였다. 지수야, 이해해다오. 우리도 쉽지 않아. 내 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집이 아이들에게 정말 작아. 그런데 그게 왜 제 문제죠? 지수가 받아쳤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선희 씨가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듯이 외쳤다.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야. 지수가 씁쓸하게 웃었다. 지금 가족 얘기를 하시다니 재밌네요, 엄마. 지영이가 아무도 날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내가 사라져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당열심은 다 어디 있었죠?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절 변호하지도 않으셨고요. 선희 씨가 적어도 부끄러운 기색이라도 보이며 시선을 떨구었다. 지영이가 순간적으로 생각 없이 말한 거야. 후회하고 있어. 후회한다면서 사과하러 오지도 않았네요. 지수가 지적했다. 그런데 엄마는 사과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 때문에 계속 압박하러 오신 거예요? 선희 씨는 망설였고 그 망설임이 지수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엄마는 제 감정이나 제가 어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에는 관심이 없으시네요. 그냥 엄마의 계획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렇지 않아, 딸. 선희 씨가 약하게 항의했다. 물론 너를 걱정하지. 다만 네가 좀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단다. 융통성이 없다고요? 지수는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더러 제 집, 제 공간, 제 독립성을 포기하고 지영이의 변덕을 만족시키라고 하시면서 제가 융통성이 없다고요? 변덕이 아니야, 지수야. 실제적인 필요라고. 민호와 서연이는 각자 방이 필요하고 공부하고 놀 공간이 필요해. 그런데 왜 그게 제 희생으로 해결되어야 하죠? 지영이도 민준 씨도 일하잖아요. 둘 다 좋은 직업을 가졌고요. 왜 예산에 맞는 더 큰 다른 곳을 알아보지 않죠?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알잖니, 딸. 가격이 폭등했어. 그래서요? 저도 이 아파트 살 때 같은 시장을 겪었어요. 저축하고 희생하고 계획했어요. 왜 지영이는 똑같이 할 수 없죠? 선희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발 지수야, 잘 생각해봐. 넌 관대한 아이였잖아, 항상. 이건 네 동생, 네 조카들을 도울 기회가 될 거야. 지수는 팔짱을 낀 채 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 모든 집요함 속에서 무언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단순히 지영과 아이들의 안녕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무언가 더 있었다. 지영이랑 민준 씨 진짜 상황이 어때요, 엄마?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선희 씨의 얼굴에 스친 짧은 당황의 기색이 충분한 대답이 되었다. 역시 그랬군요. 지수가 말을 이었다. 그들은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사는 집을 유지할 형편이 안 되는 거였어요. 선희 씨는 블라우스 자락을 초조하게 만지작거리며 불편해 보였다. 민준 씨가 직장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심각한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빠듯해졌단다. 그런데 저한테 진실을 말하는 대신 아이들이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 모든 이야기를 꾸며내셨다고요. 지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왜 처음부터 저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 자존심을 아니까 그렇지, 지수야. 돈 때문이라는 걸 알면 네가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 지수는 자신을 지배하려는 분노를 억누르며 심호흡을 했다.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존중의 문제죠. 엄마는 저를 솔직하게 대할 만큼 충분히 존중하지 않으셨어요. 선희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잠시 침묵을 지켰다. 마침내 그녀가 일어섰다. 알겠다, 딸.
오늘은 더 고집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하지만 제발 잘 생각해봐. 내 조카들이 걸린 문제야. 지수는 단호함을 유지하며 어머니를 문까지 바래다 주었다. 이 문제로 또 얘기해야 해요, 엄마? 그래, 복도에 선 선희 씨가 대답했다.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오는 건 어떠니? 우리 모두 아이들 없이 좀 더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지수는 거절하려 했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막았다.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조건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뭔데? 선희 씨가 희망에 차서 물었다. 저녁 식사는 제가 준비할게요. 여기 제 아파트에서요. 엄마, 아빠, 지영이, 민준 씨 다 여기로 오세요.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고 저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선희 씨의 얼굴이 환해졌다. 물론이지, 딸.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면 지영이에게 아파트도 보여주고 가구를 어디에 둘지 계획할 수도 있겠네. 아직 아무것도 약속 안 했어요. 엄마, 지수가 말을 끊었다. 그냥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만 했어요. 물론. 선희 씨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저녁 2시 괜찮니? 좋아요. 지수가 이미 문을 닫으며 대답했다. 내일 봬요. 어머니가 떠나자마자 지수는 전화를 들어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 변호사님, 이지수입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얘기했던 재산 보호 문제 말인데요. 당장 실행해야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수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다. 만약 가족이 전쟁을 원한다면 그녀는 싸워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일요일은 전날과 대조적으로 화창하게 밝았다. 지수는 새로운 결의에 차서 일찍 일어났다. 오전 내내 아파트를 정리했다. 가족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계획한 일을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오후 3시 그녀는 장을 보러 나갔다. 저녁 식사를 위한 재료, 각자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신중하게 골랐다. 모든 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도처럼 보이길 원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머릿속으로 자신의 계획을 되짚었다. 위험했지만 필요했다. 그녀의 가족은 선을 넘었고 지수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오후 6시 30분 인터폰이 울렸다. 그녀의 변호사 김 변호사였다. 그가 서류가 든 폴더를 들고 재빨리 올라왔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지수 씨. 그가 서류 몇 장을 건네며 말했다.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이제 부동산은 법인 명의입니다. 여기 서류 사본입니다. 지수는 표시된 곳에 서명하고 서류를 책상 서랍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을 믿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김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이 전략은 어떤 압력 시도로부터도 당신의 재산을 보호할 겁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아파트를 양도하라고 강요하려 한다면 기업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고 그건 모든 것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죠. 정확히 제가 원했던 거예요. 지수가 그를 문까지 바래다주며 대답했다. 기억하세요. 변호사가 나가기 전에 말했다. 이제 당신은 엄밀히 말해 이 부동산의 임차인일 뿐입니다. 소유주는 당신이 대주주로 있는 JS 컨설팅이라는 회사죠. 누구도 긴 법적 절차 없이는 당신을 나가게 하거나 아파트를 양도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지수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완벽해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녁 7시 정각 인터폰이 가족의 도착을 알렸다.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 잠금 해제 버튼을 눌렀다. 몇 분 후 모두가 거실에 모였다. 선희 씨는 초조해 보였고 영철 씨는 불편해했으며 지영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아파트를 훑어보았고 민주는 진심으로 부끄러워 보였다. 환영합니다. 지수가 앉으라고 손짓하며 말했다. 저녁 식사가 거의 준비됐어요. 기다리시는 동안 뭐 좀 마시겠어요? 냄새가 정말 좋네. 선희 씨가 어색함을 깨려 말했다. 뭘 준비했니, 딸? 이것저것 좀 했어요. 지수가 어른들에게 와인을 따라주며 대답했다. 아빠가 좋아하시는 LA 갈비, 엄마를 위한 칠리새우, 그리고 지영이가 좋아하는 크림 파스타요. 기억하고 있었네. 지영이 진심으로 놀란 듯 말했다. 당연하지. 지수가 눈까지 웃음이 번지지 않는 미소로 대답했다. 유린 가족이잖아, 안 그래? 저녁 식사는 거짓된 화기애애함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들이 그곳에 모인 주된 주제를 피하며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지수가 디저트를 내왔을 때 비로소 선희 씨가 마침내 그 주제를 꺼냈다. 그래서 딸, 어제 우리가 한 얘기 생각해봤니? 지수가 디저트 접시 옆에 숟가락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네, 엄마. 많이 생각해봤어요. 식탁에 앉은 모두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며 숨을 죽인 듯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지수가 말을 이었다.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어요. 지영아, 넌 정확히 왜 내 아파트가 필요한 거니? 지영이 민준과 재빨리 시선을 교환하며 망설였다. 무서운 뜻이야. 이미 다 얘기했잖아. 애들한테 더 편안한 환경을 주기 위해서야. 우리 집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 지수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렇구나. 하지만 너희 둘 다 일하잖아. 그렇지? 더 큰 곳을 구할 여력이 될 텐데 맞아? 민준이 불편한 듯 헛기침을 했다. 사실은 저희가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재정적으로요. 야, 그렇군요. 지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제가 수년간의 노력으로 혼자 일군 제 집이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건가요? 그게 뭐 잘못됐어? 지영이 방어적인 어조로 받아쳤다. 언니는 애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 언니 집은 남아돌잖아. 그 말들이 방가쇠가 되었다. 지수는 식탁에서 일어나 여동생을 노려보았다. 남아돈다고 지영아? 내가 이 아파트를 얻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아? 너희가 쓸데없는데 돈 쓰고 다닐 때 내가 야근하고 저축한다고 너희가 얼마나 날 비웃었는지 알아? 이제 와서 내가 아이나 남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너희가 내 것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영철 씨가 끼어들려 했다. 지수야, 진정해. 우리가 네가 한 일을 가치 없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하지만 제가 가진 것보다 여러분이 더 큰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지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솔직해지자고요. 이건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편의의 문제예요.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감쌌다.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전략적으로 식탁 위에 놓아두었던 봉투를 집어 어머니에게 건넸다. 여기 제 집 서류예요. 엄마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선희 씨가 혼란스러워하며 봉투를 열고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하고는 눈이 커졌다. 지수야, 이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지수가 오랜만에 느끼는 만족감에 미소를 지었다. 네, 엄마. 제가 설립한 법인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이제 이 아파트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업 자산의 일부예요. 지영이 식탁을 내리치며 격분하여 일어섰다. 장난하는 거지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날 보호하기 위해 그랬어. 너희가 내가 굴복할 때까지 압박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지수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지수야, 이럴 필요까지는 없었잖니. 선희 씨가 창백해져서 말했다. 우린 가족이야. 지수가 씁쓸하게 웃었다. 가족? 여러분이 한 짓이라고는 날 편리한 선택지 취급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젠 끝났어요. 지영과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지수는 말을 이었다. 내 집 안 줄 거예요. 너희한테 양보하지도 않을 거고요. 내가 내 선택의 결과를 감당했듯이 너희도 너희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야 할 거예요.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지수는 어깨에서 거대한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아주 오랜만에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을 방어해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값진 승리였다. 지수의 말에 뒤이은 침묵은 지영의 쓰디쓴 웃음소리에 깨졌다. 네가 이긴 것 같지, 언니? 그녀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말했다. 내 가족을 돕지 않으려고 법적인 꼼수를 좀 썼다고 해서 말이야. 지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온함을 유지했다.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야, 지영아. 이건 존중의 문제야. 경계의 문제라고. 경계? 지영이 그 말을 거의 뱉어냈다. 언제부터 가족 사이에 경계가 있었어? 우린 피를 나눈 사이라고. 지수 언니. 가족이라는 게 너와 민준 씨가 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이룬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지수가 차분한 목소리 톤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너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해결책도 있어. 다른 방식으로는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내 집을 포기하면서까지는 아니야. 서류의 폭로에 충격을 받은 듯했던 선희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럼 어떤 종류의 도움을 제안하는 거니? 지수가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급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민준 씨가 더 나은 직장을 찾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요. 저 상업 분야에 인맥이 좀 있어요. 필요할 때 아이들을 돌봐줄 수도 있고요. 제가 제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영철 씨가 불편한 듯 헛기침을 했다. 분별 있는 제안들이구나, 지수야. 분별이요? 지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지금 언니 편을 드시는 거예요? 난 누구 편도 아니야. 영철 씨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저 우리가 대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다. 내 언니는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킬 권리가 있어. 지수는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변호해 준 것은 처음이었다. 고마워요, 아빠. 그녀가 목이 메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토론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처형 말이 맞아요, 지영아. 우리가 처형한테 이런 식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대할 수는 없어요. 당신도? 지영이 남편을 향해 격분하여 돌아섰다. 난 우리가 이 일에 함께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하는 거지. 민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처형을 희생시키면서까지는 아니에요. 지수는 놀라움과 안도가 뒤섞인 감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 식탁에서 아군을 찾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저기 민준이 지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도움 제안은 고맙습니다. 혹시 정말로 저를 어떤 기회에 추천해 주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대출에 관해서는 그건 나중에 차분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영이 와인잔을 넘어뜨리며 세차게 일어섰고 잔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믿을 수가 없네. 다들 내 반대편에 선 거야? 아무도 내 반대편에 선 게 아니야, 지영아. 지수가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우리는 그저 모두에게 공정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뿐이야. 공정하다고? 지영이 차갑고 유머 없는 소리로 웃었다. 이 언니는 공정한 게 뭔지 아무것도 몰라. 항상 편애받았잖아. 똑똑하고 독립적이고 반면에 난 겨우 남는 관심을 받아야 했어. 지수가 혼란스러워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가족의 스타는 항상 너였잖아. 엄마 아빠는 항상 널 편애하고 널 더 칭찬하셨어. 언니는 그렇게 생각해? 지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부모님이 날 응석바디로 키우고 선물을 사주셨을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진정으로 존경한 건 항상 언니였어. 지영아, 왜 언니처럼 좀 못하니? 지영아, 지수는 절대 이런 문제 안 일으킬 텐데. 지영아, 내 언니가 얼마나 책임감 있는지 좀 봐라. 지수는 막내딸의 폭로에 불편해하는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녀가 그들에게 물었다. 선희 씨가 대답하기 전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우리가 너희 둘을 키우면서 실수를 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 말았어야 할 비교를 했어. 너희는 항상 너무 달랐거든. 영철 씨가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 덧붙였다. 지수는 항상 독립적이고 결단력이 있었지. 지영이는 더 격려가 필요했단다. 격려요? 지영이 받아쳤다. 언니처럼 되라는 끊임없는 압박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린 내가 지수처럼 되길 바란 적 없어. 선희 씨가 항의했다. 그저 네가 좀 더 책임감 있기를 바랐을 뿐이야. 그래서 제가 일찍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은 거 그건 책임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영이 물었다. 아니면 지수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동안 저를 통제해 두려는 방법일 뿐이었나요? 지수는 점증하는 불편함을 느끼며 그 논쟁을 지켜보았다. 한 번도 이런 각도에서 가족 관계를 본 적이 없었다. 항상 자신이 덜 사랑받고 덜 가치 있게 여겨진다고 믿었다. 지영이도 단지 다른 방식으로 똑같이 느꼈을 가능성이 있을까? 우리 모두 좀 진정해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 엎질러진 와인을 닦기 위해 일어나며 제안했다. 해결해야 할 오래된 원망이 있다는 건 분명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도 장소도 아닌 것 같아요. 동의해요. 지수가 깨진 잔 조각을 치우는 그를 도우며 말했다. 우리 모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영은 여전히 눈에 띄게 화가 난 채 팔짱을 꼈다.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지수 언니. 언니는 여전히 우리가 필요할 때 돕기를 거부하고 있어. 아니, 지영아. 지수가 정정했다. 나는 내 문제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집을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거야. 하지만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제안하고 있어. 언니의 자비는 필요 없어. 지영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자비가 아니야. 가족이지. 지수가 받아쳤다. 방금 전까지 네가 하던 말 아니었어? 가족은 서로 돕는 거라고? 지영은 대답하지 않고 가방을 집어들었다. 가요, 여보. 우린 여기서 더 할 일 없어요. 민준이 사과의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며 망설였다. 다른 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일자리 제안 말이에요. 바머스 물론이죠. 지수가 그에게 명함을 건네며 대답했다. 이게 제 직통 연락처예요.
원할 때 전화 주세요. 지영은 그 교환을 가늘게 뜬 눈으로 지켜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언니에게 마지막으로 분노의 시선을 던진 후 고개를 숙인 민준을 뒤따라 문으로 향했다. 선희 씨와 영철 씨도 불편해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채 일어섰다. 우리도 이만 가봐야겠다. 선희 씨가 지수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며 말했다. 저녁 잘 먹었다. 천만에요. 지수가 그들을 문까지 바래다주며 대답했다. 그리고 엄마, 아바, 전 정말 돕고 싶어요. 단지 제 집을 포기하면서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철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어깨에 망설이듯 손을 얹었다. 이해한다, 지수야. 적어도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우리에게 시간을 좀 다오. 그들이 떠나고 문이 닫혔을 때 지수는 감정적인 탈진의 파도가 자신을 덮치는 것을 느꼈다. 부엌으로 가서 남아있던 와인병을 들고 잔에 넉넉하게 따랐다. 소파에 앉아 파노라마 창문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은 여러 의미로 많은 것을 드러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지영의 쓰라린 말들은 고통스러웠지만 지수가 한 번도 고려해본 적 없는 진실을 드러냈다. 그녀의 여동생 역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안고 있었고 자신도 부적절하다고 느꼈으며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순간 지수는 여동생에게 공감하는 마음을 느꼈다. 어쩌면 그 모든 적대감 밑에는 언니와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자라온 불안한 소녀가 있을 뿐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공감이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지수는 자신의 것을 보호하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옳은 일을 했다. 가족을 도울 것이다, 그래. 하지만 그녀 자신의 방식대로 그녀의 생각이 전화벨 소리에 끊겼다. 민준의 문자 메시지였다.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조만간 연락드릴게요. 지수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적어도 그날 밤 하나의 다리가 완전히 불타버리지는 않았다. 그 후 며칠은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지수는 한국물류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일에 몰두했다. 차량 추적 시스템은 거의 완성 단계였고 예비 결과는 유망했다. 그녀의 팀은 의욕에 차 있었고 지수는 가족 환경에서는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가치와 존중을 느꼈다. 목요일, 사무실에서 몇몇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았다. 이지수 이사님, 아버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비서가 인터폰으로 알렸다. 지수는 놀라며 미간을 찌푸렸다. 영철 씨가 직장에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다. 들여보내주세요. 잠시 후 영철 씨가 사무실 환경에 약간 어색해하며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잘 다려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작은 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아빠, 지수가 일어나 그를 맞이하며 인사했다. 놀랐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영철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종로가 내려다 보이는 딸의 넓은 사무실을 감탄하며 둘러보았다. 멋진 곳이네. 너와 잘 어울린다. 고마워요. 지수가 그에게 앉으라고 의자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다. 오래 있진 않을 거야.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잠시 망설인 후 그는 꾸러미를 내밀었다. 너 주려고 뭘 좀 가져왔다. 지수가 궁금해하며 꾸러미를 받았다. 그것을 열자 작은 은색 사진 액자가 나왔다. 사진 속에는 5살의 그녀가 아빠의 무릎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가, 영철 씨가 감정이 북받치는 듯 헛기침을 했다. 어제 오래된 상자들을 정리하다가 이 사진을 찾았어. 네가 갖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지수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정말 예쁘네요, 아빠. 고마워요, 지수야. 그가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으며 시작했다. 사과하고 싶다. 그날 저녁 일, 내 엄마와 지영이가 너한테 대한 방식, 그리고 내가 널 충분히 변호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수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난 반시루 바이트 카인다. 항상 네가 정말 자랑스러웠단다. 그가 말을 이었다. 존 사무시오 두 카나페데우사. 내 독립심, 내 강한 의지. 어쩌면 내가 그걸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는지도 모르지. 후회된다. 고마워요, 아빠. 지수가 감동하여 대답했다. 그 말씀이 저한테 정말 큰 의미예요. 지영이는 항상 더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었지. 영철 씨가 설명했다. 우리는 갈등을 피하려고 지영이의 요구를 더 자주 들어주게 됐어. 너한테는 불공평했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족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어떠세요?
지영이랑 민준 씨는요? 영철 씨가 한숨을 내쉬었다. 복잡하지. 민준 씨가 임시직을 구해서 재정적 압박이 조금 완화됐어. 하지만 지영이는 글쎄 아직 상처가 남아있지. 엄마는요? 근데 엄마는 마음이 복잡해. 한편으로는 내 입장을 이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영이와 손주들이 걱정되는 거지. 지수는 이해한다는 듯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요? 아빠는 이 모든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씨가 가볍게 미소 지었다. 네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지수야. 너희가 떠난 후에 내가 네 엄마와 지영이에게 네 편을 들어줬어. 그 아파트는 내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내 권리라고 말했지. 그들도 그걸 존중해야 한다고. 지수가 예상치 못한 지지에 감동하여 미소 지었다. 그 말씀이 저한테 정말 큰 의미예요, 아빠. 아빠가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요, 뭐 알아. 그가 일어나며 대답했다. 자, 내 시간을 더 뺏고 싶진 않네. 그냥 가족 모두가 네 반대편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와주셔서 고마워요. 아빠. 지수도 일어나 그를 껴안았다. 영철 씨는 포옹에 응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그는 육체적인 애정 표현에 익숙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느꼈다. 아, 한 가지 더. 그가 이미 문과에서 말했다. 민준 씨가 네가 더 나은 직장을 찾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던데. 내버슨 지수가 확인했다. 메잇, 여기 회사 상업 부문에 몇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가 관심 있다면 제가 추천해 줄 수 있어요. 분명히 관심 있을 거야. 영철 씨가 대답했다. 그에게 전해주마. 아버지가 떠난 후 지수는 다시 자리에 앉아 손에 든 사진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 예상치 못한 방문은 안도감과 인정받는 느낌을 가져다 주었다. 어쩌면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닐지도 몰랐다. 그날 늦은 오후, 그녀는 민준으로부터 영철 씨가 언급한 자리에 대해 묻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지수는 즉시 답장하여 자세한 정보를 보내주고 인사부에 그의 이력서를 개인적으로 전달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민준이 답장했다. 특히 그 모든 일이 있고 난 후에 말이죠. 가족은 가족이니까요. 지수가 간단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요. 그날 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지난 며칠보다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이 그녀와 가족 사이에 더 나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몰랐다. 쉽지는 않을 것이고 분명 시간이 걸리겠지만 처음으로 치유의 진정한 가능성을 느꼈다. 지수가 몰랐던 것은 그녀가 화해의 미래를 어렴풋이 보기 시작하는 동안 지영은 가족의 평화를 위한 어떤 기회라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이다. 영철 씨가 지수의 사무실을 방문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낮에는 강도 높은 업무가 이어졌고 간간히 한국 물류의 채용 과정에 대해 묻는 민준의 문자가 있었다. 지수는 약속을 지켰고 그의 이력서를 인사부에 직접 전달하며 그의 자격과 상업 분야 경험을 강조했다. 그 금요일 지수가 이사회 발표 자료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비서인 유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지수 이사님, 인사팀의 박상훈 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사님께서 추천하신 건에 대해 말씀 나누고 싶으시답니다. 지수는 궁금해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들여보내주세요, 유진 씨. 박 부장은 흠잡을 데 없는 전문성으로 평판이 자자한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손에 폴더를 들고 지수가 해독할 수 없는 표정으로 방에 들어섰다. 안녕하십니까, 이 이사님. 그가 지수가 가리킨 의자에 앉으며 인사했다. 추천하신 건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김민준 씨, 맞죠? 아내코 지수가 가벼운 불편함을 느끼며 확인했다. 그의 이력서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박 부장은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다. 이력서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그의 자격은 그 자리에 상당히 적합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배경 조사를 하는 동안 발견한 몇 가지 추가 정보에 있습니다. 지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떤 종류의 정보 말입니까? 박 부장이 폴더를 열고 몇 가지 서류를 꺼냈다. 김민준 씨는 이력서에 기재된 대로 구조조정으로 마지막 직장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징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경쟁사로 고객을 빼돌린 건으로 내부 감사가 있었습니다. 네? 지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가 아마도 부정적인 평판을 피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징계 해고였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수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평판을 걸고 신뢰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추천했던 것이다. 저는 몰랐습니다, 박 부장님.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저는 그가 저에게 한 말을 믿었습니다. 박 부장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채용 과정을 종료하기 전에 이사님과 직접 이야기하러 온 겁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가 동료의 신중함에 감사하며 대답했다. 그리고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 부장이 나간 후 지수는 의자에 앉은 채 방금 알게 된 사실을 처리하려 애썼다. 민주는 그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다. 재정적 어려움은 그들이 주장했듯이 부당한 해고나 시장의 어려움의 결과가 아니라 비윤리적인 직업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그리고 최악은 그가 그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도우려는 지수의 선의를 이용하여 거짓된 주장으로 일자리를 얻으려 했다는 것이다. 만약 그녀가 제때 진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즉시 민준에게 전화해 따져 물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 생각했다. 이것은 전화로 할 대화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해야 할 사람은 민준만이 아니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지수는 방향을 틀어 노원구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간다고 알리지는 않았지만 금요일 밤에는 집에 계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다. 지영과 민준을 대면하기 전에 부모님과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다. 도착했을 때 지영의 차가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완벽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 선희 씨가 큰딸을 보고 놀라며 문을 열었다. 지수야, 오늘 네가 올 줄은 몰랐는데 얘기 좀 해야겠어요, 엄마. 지수가 초대를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중요한 일이에요. 거실에서 그녀는 지영과 영철 씨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호와 서연이는 카펫 위에서 놀고 있었다. 민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게 누구야, 행차하셨네. 지영이 비꼬는 기색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무슨 영광이시래? 지수는 여동생의 도발을 무시했다. 민준 씨는 어디 있어요? 그녀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친구들 만나러 나갔어. 지영이 의심스럽게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왜? 면접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지수가 중립적인 톤을 유지하며 확인했다. 사실 그 얘기하러 온 거야. 얘들아, 할머니 방에 가서 노는 게 어떠니? 선희 씨가 공기 중의 긴장을 알아차리고 제안했다. 지난주에 산 새 게임기가 거기 있단다. 민호와 서연이는 잠시 투덜거렸지만 결국 순순히 따랐다. 아이들이 나가자마자 지수는 가족을 향해 돌아섰다. 오늘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억눌린 감정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시작했다. 민준 씨는 그가 주장했듯이 구조 조정으로 해고된 게 아니에요. 경쟁사로 고객을 빼돌려서 징계 해고를 당했어요. 지영이 얼굴이 창백해진 차에 벌떡 일어섰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짓말이야? 아니, 지영아, 아니야. 지수가 침착함을 유지하며 받아쳤다. 우리 회사 인사팀에서 표준 절차에 따라 배경 조사를 했어. 징계 해고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찾았고. 그래서 넌 내 형부보다 그딴 정보를 더 믿는다는 거야. 지영이 분개하며 물었다. 공식적인 정보야, 지영아. 문서 기록이라고. 그리고 솔직히 너희가 그동안 한 모든 거짓말 후에 내가 왜 민준 씨를 믿어야 하지? 선희 씨가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 앉았다. 그럴 리가 없어. 밀라가 없어. 민준 씨는 항상 그렇게 바르게 보였는데 바르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속일 수 있었던 거죠. 지수가 대답했다. 너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지영아. 아니면 너도 알고 있었어? 지영의 침묵과 외면하는 시선이 충분한 대답이 되었다. 맙소사. 지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넌 알고 있었구나. 내내 알고 있었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변호했다. 민준 씨는 압박을 많이 받았어. 그 회사는 그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급여도 적었다고. 그럼 그게 비윤리적인 행동을 정당화해 고용주의 신뢰를 배신하고 가족에게 거짓말을 해? 이 언니는 몰라. 우린 내야 할 공과금이 있고 키워야 할 아이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너희에게 거짓말하고 조종하고 내 집을 빼앗으려 할 권리를 줘. 지수가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 나서 가족이니 단합이니 상부상조니 하는 말을 해?
그때까지 침묵 속에서 논쟁을 지켜보던 영철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영아, 넌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던 거니? 지영이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럼 어떡해요? 내 남편을 망신시켜요? 그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파산했다고 인정해요. 그게 내 언니를 희생시켜서 너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더 정직했겠지. 영철 씨가 목소리에 단호함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며 대답했다. 선희 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보,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말아요. 아니 여보, 지영이 감싸주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지수 말이 맞아. 그들이 한 짓은 모든 면에서 잘못됐어.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덮쳤다. 지수는 이제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숨죽여 우는 동생을 바라보았다. 분노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동정심을 느꼈다. 지영은 유지하려 애썼던 요새 같은 외관 뒤로 항상 감정적으로 연약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선희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너희 정말 파산한 거니, 지영아? 지영이 붉고 부은 눈으로 얼굴을 들었다. 거의요.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고 할부금도 밀렸어요. 집을 잃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내 집을 원했던 거구나. 지수가 마침내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을 위한 더 많은 공간 때문만이 아니었어. 너희는 지금 사는 집을 유지할 형편이 안 돼서 문제에 대한 쉬운 해결책을 원했던 거야. 우리를 위한 쉬운 해결책 말이지. 영철 씨가 정정했다. 내 언니를 희생시켜서. 그럼 아빠는 뭘 제안하시는데요? 지영이 흐느낌 사이로 물었다. 우리가 길거리에나 앉아요? 애들이 다리 밑에서 자요. 당연히 아니지. 영철 씨가 대답했다. 하지만 다른 해결책이 있어. 집을 팔고 재정적으로 다시 일어설 때까지 일시적으로 더 작은 곳을 임대할 수 있잖아. 필요하다면 당분간 우리와 함께 살 수도 있고. 여기서요? 지영이 그 생각에 질겁한 듯 보였다. 딱 30 다 돼서 애 둘 데리고 남편까지. 그게 내 언니 집을 뺏으려는 것보다는 낫지. 영철 씨가 받아쳤다. 지수는 새로운 시각으로 가족 관계를 관찰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정말로 자기 편이 되어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준다고 느꼈다. 회의상하지만 위안이 되는 느낌이었다. 전 여전히 도울 수 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집은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는요. 급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민준 씨가 다른 직장을 찾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요. 제 회사는 아니겠지만 다른 인맥이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지영이 놀라움과 불신이 뒤섞인 눈빛으로 언니를 올려다 보았다. 이 모든 일이 있었는데 왜 언니는 아직도 우리를 도우려는 거야? 지수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지영아.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상처와 원망, 불공평한 비교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다만 내가 조종당하거나 이용당하는 건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지. 선희 씨가 큰딸을 존경심이 담긴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넌 마음이 참 따뜻하구나, 지수야. 따뜻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제 방식대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의 문제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의 민준이 들어섰다. 거실에 있는 지수를 보고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멈춰 섰다. 저 형?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민준 씨. 지수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실 민준 씨 얘기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직장에서 징계 해고당한 일에 대해서요. 민준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그는 지영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여전히 울면서 시선을 피했다. 너 어떻게 아셨어요? 그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회사 표준 배경 조사 절차에서요. 지수가 대답했다. 왜 거짓말했어요, 민준 씨? 내가 도움을 제안했을 때 왜 솔직하지 못했어요? 민준이 패배한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진실을 알면 처형이 저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우리 회사에 취직하는 건 돕지 않았겠죠. 제 평판을 위험에 빠뜨리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민준 씨가 솔직했다면 다른 방식으로는 도울 수 있었을 거예요. 저희는 절박했어요. 처형. 민준이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인정했다. 모든 걸 잃기 직전이었어요. 처형 아파트를 달라고 할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거 민준 씨 아이디어였어요? 지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아니요. 민준이 재빨리 정정했다. 그건 지영이 아이디어였어요. 하지만 저도 동의했어요. 우리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였거든요.
지수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지영가? 그거 사실이야? 처음부터 네 아이디어였어? 지영이 눈을 들지 않은 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절박했어, 언니. 공과금은 계속 날아오고 은행에서는 전화하고 안정적인 직장, 정리된 삶을 가진 언니라면 우리를 위해 집을 포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나한테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머릿속에 스치지도 않았어? 그랬다면 언니가 도와줬을까? 지영이 마침내 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 내가 가서 언니, 내 남편이 고객 빼돌리다 잘렸어. 우리 빚더미에 앉아서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말했다면 지수는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다. 모르겠어, 지영아. 하지만 적어도 솔직했겠지.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덮쳤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그날 밤의 폭로와 그들을 여기까지 오게 한 길에 대해 반추했다. 이제 어떡하죠? 민준이 마침내 물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수가 대답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해요. 이 거짓말과 조종의 길을 계속 가거나 아니면 정직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전 여전히 도울 의향이 있어요. 하지만 제 방식대로요.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재정 상태의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부채를 완전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어쩌면 집을 팔고 더 검소한 곳을 찾는 거, 그건 엄청난 후퇴일 거야. 지영이 중얼거렸다. 때로는 전진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야 할 때도 있어. 지수가 대답했다. 다시 시작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지영아. 부끄러운 건 자신의 실수를 책임지지 않는 거지. 말을 하면서 지수는 자신의 말이 지영과 민준의 상황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역학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년 동안 그들은 완벽함의 외관을 유지하며 원망을 숨기고 대립을 피하고 자매 사이에 불공평한 비교를 부추겼다. 어쩌면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몰랐다. 언니가 한 말 생각해 볼게. 지영이 마침내 말했다. 도움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지수가 자리를 뜨며 대답했다. 네가 생각하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반성해 보기를, 그리고 정직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면 난 여기 있을게. 그날 밤 부모님 집을 나서면서 지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폭로가 고통스럽긴 했지만 해방감을 주기도 했다. 처음으로 비밀과 거짓말이 드러났고 오래된 상처들이 어쩌면 아물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그 폭로의 밤이 그녀의 삶과 가족의 행로를 영원히 바꿀 자기 발견과 화해의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폭로가 있은 후 며칠 동안 지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직장에서는 언제나처럼 전문성을 유지하며 자신을 관리자 자리까지 오르게 한 유능함으로 팀을 이끌었다. 하지만 혼자 아파트에 있는 순간에는 가족과의 마지막 대화 장면을 되새기며 한마디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 감정 하나하나를 분석했다. 지영이나 민준과의 직접적인 연락 없이 일주일이 지났다. 단지 새로이 굳건해진 유대감을 유지하기로 결심한 듯한 아버지와의 가끔의 문자 교환이 전부였다. 영철 씨는 조카들에 대한 소소한 소식, 날씨에 대한 언급, 지수의 일에 대한 질문들을 보냈다.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가 신경 쓰고 있음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다. 금요일, 유난히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건물 경비원에게 맡겨진 봉투를 발견했다. 앞면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필체는 즉시 지영의 것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봉투를 열었고 손으로 쓴 편지를 발견했다. 항상 디지털 소통을 선호했던 동생에게서는 놀랍도록 구식인 방식이었다. 언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마도 사과부터 해야겠지만 말이 내가 초래한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아. 모든 게 언니 말이 맞았어. 민준 씨에 대해서, 우리의 거짓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문제를 언니 희생으로 해결하려 했던 절박한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비록 그 당시에는 그게 유일한 출구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지만 마지막 대화 후에 며칠 동안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 수년에 걸쳐 우리 자매 관계가 어떻게 악화되었는지, 내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우리 사이에 진정한 우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만 난 항상 언니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것 같았어. 언니는 똑똑하고 결단력 있고 독립적이었지. 반면에 나는
글쎄 난 그냥 예쁘고 사교적이고 기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어. 일찍 결혼하고 아이들을 갖고 부모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전통적인 시나리오를 따랐지. 하지만 한 번도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했어. 민준 씨가 직장을 잃었을 때 그래 자기 잘못으로 부정할 수 없어. 내 카드로 만든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 내가 쌓아 올린 모든 삶, 예쁜 집, 명품 옷, 비싼 휴가, 모든 것이 빛과 거칠애로 유지되는 외관이었어. 언니는 항상 진실했어. 언니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견고한 기반 위에 자신의 삶을 구축했지. 아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걸 부러워했던 것 같아. 그리고 언니가 그토록 노력해서 얻은 언니의 것을 빼앗을 기회를 봤을 때 내 절망과 질투가 양심보다 더 크게 말하도록 내버려 뒀어. 우리가 한 일이 거짓말 조종 언니에게 한 잔인한 말들이 너무나 부끄러워. 그 어떤 것도 내가 진정으로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니야. 우린 언니의 조언을 따랐어. 집을 팔고 있어. 이미 관심 있는 구매자가 나타났고 그 돈이면 급한 빚은 갚을 수 있을 거야. 우리 현실적인 가능성 안에서 더 작은 아파트를 임대로 찾고 있어. 힘든 재시작이지만 필요한 일이야. 민준 씨는 이번에는 지름길이나 속임수 없이 정직하게 일자리를 찾고 있어. 아빠가 돈이 아니라 조언과 지도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셔. 이 어려운 순간에 아빠는 우리에게 바위 같은 존재야. 언니가 날 즉시 용서하거나 다시 날 믿어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 다만 언니의 말이 영향을 미쳤고 우리가 변하려고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했어. 언젠가 언니가 새로운 더 진실한 기반 위에서 우리 자매 관계를 재건해볼 의향이 생긴다면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마음을 담아. 지영. 지수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채 편지를 2번 읽었다. 거기에는 지영에게서 좀처럼 본 적 없는 진실함이, 평소 자신감과 자기 주장 뒤에 숨겨왔던 연약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식탁 위에 놓고 와인 한 잔을 따랐다. 발코니로 걸어가 불이 켜진 도시를 바라보며 동생의 말들을 생각했다. 수년간의 원망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첫걸음처럼 보였다. 그녀의 생각이 휴대폰 벨소리에 끊겼다. 아버지였다. 여보세요. 아빠. 그녀가 발코니 난간에 기대며 전화를 받았다. 지수야. 영철 씨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이었다.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방금 집에 들어왔어요. 오늘 하루 바빴네요. 그렇겠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영이가 너한테 편지를 남겼다고 하더구나. 네, 방금 읽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니? 그가 목소리에 담긴 기대를 숨기지 못하고 물었다. 지수가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요. 아직 생각 중이에요. 진심인 것 같긴 한데 하지만 네가 망설이는 거 이해한다. 영철 씨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그 모든 일이 있고 난 후니 의심하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내 말이 도움이 된다면 내 동생이 정말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믿는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빠? 랜데도 그래스. 지영이와 민준 씨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 쉽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있단다. 집 매각은 이미 진행 중이고 아이들 학교 근처에 임대할 아파트도 찾았어. 시작이네요. 지수가 동의했다. 좋은 시작이지. 영철 씨가 강조했다. 그리고 내게 말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단다. 뭔데요? 내 엄마와 나 우리 둘이서 심리 상담을 받고 있어. 그 폭로는 지수를 완전히 놀라게 했다. 상담이요? 2분이서요? 그래. 영철 씨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놀랍지 안 그래? 사실 내 엄마 아이디어였어. 마지막 대화 후에 모든 진실이 드러났을 때 내 엄마가 우리 가족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단다. 수년 동안 우리가 너와 지영이 사이의 경쟁을 부추기고 불공평한 비교를 하고 너희를 다르게 대했다는 걸 말이야. 와, 지수가 진심으로 감명받아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항상 어떤 종류의 심리 분석에도 저항했던 선희 씨가 상담을 제안하다니 거의 믿을 수 없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너희 둘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단다. 영철 씨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반복했던 패턴들을 깨닫고 있어. 그거 정말 놀랍네요, 아빠. 지수가 예상치 못한 감동의 물결을 느끼며 말했다. 2분을 위해 기뻐요. 우리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이기도 하단다, 지수야. 우리는 더 나은 부모, 더 나은 조부모가 되고 싶어. 과거를 바꾸기엔 너무 늦었지만
다른 미래를 만들 시간은 아직 있잖니. 지수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수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마침내 열리기 시작하며 희미한 희망의 빗줄기가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영철 씨가 망설이며 덧붙였다. 내 엄마가 너와 얘기하고 싶어 한단다. 직접, 물론 네가 준비됐을 때 말이야. 지수는 심호흡을 했다. 선희 씨와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한다는 생각에 불안해졌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항상 가장 복잡했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기대와 상호 실망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생각해 볼게요. 아빠,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지금 당장 뭘 약속할 수는 없지만 고려해 볼게요.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딸. 네가 고려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전화를 끊은 후 지수는 오랫동안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모든 정보를 처리했다. 그녀의 가족은 변하고 있었고 진화하고 있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쌓인 상처 후에 마침내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주말은 평온하게 지나갔다. 지수는 평소 소홀히 했던 작은 즐거움에 전념했다.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정교한 요리를 준비하고 시간이 없어서 포기했던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마치 가족의 불만이라는 끊임없는 그늘 없이 자신의 동반자로서의 즐거움을 재발견하는 것 같았다. 월요일, 그녀는 민준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짧고 직설적이었다. 내일 면접이 잡혔습니다. 영업직 신입자리라 예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정직한 제 시작입니다. 그날 밤 해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수는 그 글을 읽고 가볍게 미소 지었다. 행운을 빌어요라는 간단한 답장을 보냈지만 자신의 말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진심으로 만족감을 느꼈다. 수요일, 직장에서 유난히 생산적인 하루를 보낸 후 지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결정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 토요일 중립적인 장소인 그녀의 아파트 근처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만남의 날이 되자 지수는 자신감을 주면서도 위압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옷을 신중하게 골랐다. 약속 시간보다 몇 분 일찍 도착해서 가게 안쪽에 눈에 띄지 않는 테이블을 골랐다. 선희 씨가 정시에 나타났고 약간 긴장한 듯 보였다. 모든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던 사람에게는 드문 표정이었다. 그녀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옷차림에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지수야. 그녀가 테이블로 다가오며 인사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있었고 딸을 안아야 할지 거리를 둬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엄마. 지수가 일어나 그녀를 맞이하며 대답했다. 그녀는 짧은 포옹을 선택했다. 격식이 있었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 주문을 했다. 지수는 카푸치노를, 선희 씨는 캐모마일 차를. 음료가 나올 때까지 어색한 침묵이 그들 사이에 감돌았다. 지영이 편지 읽었다고 아빠한테 들었다. 선희 씨가 마치 다처럼 찻잔을 쥐고 입을 열었다. 네, 읽었어요. 지수가 확인했다.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더라고요. 선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동생 변하고 있어, 지수야. 사실 우리 모두가 변하고 있지. 아빠가 상담 얘기하셨어요. 지수가 어머니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며 말했다. 아, 그래. 선희 씨가 살짝 얼굴을 붉혔다. 내가 62살에 상담사 앞에 앉아서 내 감정에 대해 얘기할 줄은 상상도 못했지. 하지만 많은 걸 깨닫게 되더구나. 그럴 것 같아요. 지수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말했다. 뭘 배우셨어요? 선희 씨가 대답하기 전에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많은 것들. 주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특정 종류의 성취, 결혼, 아이들, 예쁜 집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길러졌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기대들을 너와 지영이에게 투영했는지. 지수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기대의 무게를 느꼈던 모든 순간을 기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깨달았단다. 선희 씨가 말을 이었다. 내가 항상 너의 선택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는 걸. 내 독립성, 경력에 대한 집중, 그게 잘못된 선택이어서가 아니라 내 선택과 내가 가치 있다고 배운 것들과 달랐기 때문이야. 엄마가 제 삶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수가 비난의 의도 없이 중립적인 톤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선희 씨가 인정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종종 두려워하지. 난 네가 고독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두려워했어.
사실 넌 자유와 자기 결정을 선택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야. 지수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가 이러한 인식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듣는 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지영이에게는 선희 씨가 말을 이었다. 정반대의 실수를 저질렀지. 지영이의 더 전통적인 선택은 인정했지만 동시에 결단력이나 성격의 강인한 면에서 끊임없이 너와 비교했어. 너희 둘 누구에게도 공평하지 못했지. 그게 우리 사이의 경쟁의식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해요. 지수가 지적했다. 의심할 여지 없지. 선희 씨가 동의했다. 그리고 그게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야. 엄마로서 너희 하나하나의 고유성을 축하해줬어야 했는데 한 명을 다른 한 명의 척도로 사용했으니. 지수는 어머니의 말을 곱씹으며 카푸치노를 한 모금 마셨다. 거기에는 이전에 선희 씨에게서 본 적 없는 진실함과 자기 비판이 있었다. 아파트 문제로 이 모든 상황이 시작됐을 때 선희 씨가 말을 이었다. 나는 그게 얼마나 불공평한지 깨달았어야 했어. 너를, 네 재산과 독립에 대한 내 권리를 변호했어야 했지. 대신에 지영이에 대한 걱정, 손주들에 대한 걱정에 휩쓸리게 내버려뒀어. 엄마는 항상 지영이랑 더 가까웠잖아요. 지수가 목소리에 담긴 상처를 완전히 숨기지 못하고 말했다. 대여 쉬웠을지는 몰라도 꼭 더 가까웠던 건 아니야. 선희 씨가 정정했다. 지영이는 항상 더 개방적이고 감정 표현을 잘했지. 너는 어릴 때부터 더 내성적이고 자제력이 강했어. 내 아빠처럼. 그리고 난 그 내성적인 벽을 뚫고 너에게 다가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 지수는 그 말 속의 진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 항상 엄마에게 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요. 선희 씨가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지수의 손을 가볍게 만졌다. 그들 사이에는 드문 육체적 애정 표현이었다. 그리고 난 항상 네가 너무나 자랑스러웠단다, 딸. 내 지성, 네 강인함, 모든 압박에도 불구하고 너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는 내 능력. 단지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야. 지수의 뺨에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익숙하지 않은 연약함을 느끼며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고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선희 씨가 말을 이었다. 수년간의 상처, 오해들이 있어. 하지만 노력하고 싶다, 지수야. 너와 다른 관계를, 상호 존중과 진정한 수용에 기반한 관계를 만들고 싶어. 지수는 어머니의 말에 담긴 진심을 느끼며 심호흡을 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쌤엄마. 쉽지도 빠르지도 않겠죠. 우린 해체해야 할 역사가 너무 많아요. 한 번에 한 걸음씩. 선희 씨가 조심스러운 미소로 동의했다. 그것만 바랄게. 기회 말이야, 기회. 지수가 미소를 돌려주며 반복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평소 피했던 주제들, 두려움, 꿈, 실망, 희망을 다루며 2시간 넘게 대화를 이어갔다. 완벽한 대화는 아니었다. 긴장의 순간도 있었고 오래된 패턴이 다시 고개를 들 뻔한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무언가, 즉 듣고 이해하고 재건하려는 양측의 진정한 의지가 있었다. 마침내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들이 나눈 포옹은 처음보다 더 길고 따뜻했다. 지수는 그들 사이에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변했다고 느꼈다.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다른 길의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지수는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가벼움을 느꼈다. 모든 가족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을 만큼 순진하지는 않았다. 아직 갈 길이 멀었고 특히 지영과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마침내 그녀의 가족이 판단과 비교의 장소가 아니라 수용과 지지의 장소가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 지수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 가족 화해의 과정이 그녀를 또 다른 종류의 재시작, 즉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재시작을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선희 씨와의 만남 이후 몇 주 동안 지수의 삶에는 새로운 역동성이 생겨났다. 수년간 그녀의 가족 관계를 특징지었던 거리감 대신 작은 몸짓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하루가 어땠는지 묻는 어머니의 가끔의 메시지, 평소에 압박 없는 일요일, 점심 식사에 초대하는 아버지의 연락,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의 삶에 대한 간략한 소식과 함께 지영이 보낸 조카들의 사진까지. 그전 환히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긴장의 순간들이 있었고 오래된 소통 패턴이 다시 고개를 들려는 순간들도 있었다.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지수는 변하고 다른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느꼈다. 직장에서 차량 추적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시행되었고 지수는 이사진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며 심지어 내년 승진 약속까지 받았다. 항상 그녀의 안전한 항구였던 그녀의 경력은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었다. 10월의 어느 금요일, 책상에서 몇몇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을 때 지수는 휴대폰 알림을 받았다. 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학창시절 친구인 수진의 메시지였다. 지수야, 진짜 오랜만이다. 다음 주 토요일에 청담동 가든바에서 동창회 하기로 했어. 너무 격식 차리는 거 아니고 그냥 얼굴 보려고. 너 올 거지? 많은 애들이 온다고 했어. 지수는 망설였다. 동창회는 그녀가 특별히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학창시절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의 일원이 아니었고 큰 사교 모임보다는 소수에 가까운 친구들과의 교제를 선호했다. 잘 모르겠어, 수진아. 그녀가 대답했다. 토요일에 약속이 좀 있는데. 수진의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아, 지수야, 핑계 대지 마. 재밌을 거야. 한민규도 온다고 했어. 기억나? 너희 고3 때 엄청 친했잖아. 한민규. 그 이름은 지수에게 예상치 못한 향수의 물결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그를 기억했다. 쉬운 미소와 지적인 눈을 가졌던 고등학교 시절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 소년. 그들은 책에 대한 사랑, 철학에 대한 토론, 반에서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던 난해한 감독들의 영화에 대한 애정을 공유했다. 졸업 후 그들은 다른 길을 걸었다. 민규는 유럽으로 유학을 갔고 지수는 서울에 남았다. 한동안은 연락을 유지하며 가끔 이메일을 주고받았지만 거리와 새로운 삶이 그들의 소통을 점점 드물게 만들었고 결국 완전히 끊겼다. 민규가 외국에서 돌아왔어? 지수가 놀라며 물었다. 응, 몇 달 전에 다시 서울에 살고 있어. 난 네가 아는 줄 알았지. 아니, 몰랐어. 지수가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호기심을 느끼며 대답했다. 잘 지낸대? 지난달 모임에서 보니까 행복하고 만족해 보였어.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대. 뭐 그런 거. 너도 와야 해, 지수야. 널 보면 분명히 기뻐할 거야. 지수는 책상 위 다이어리를 보았다. 토요일은 사실 비어 있었다. 밀린 독서를 좀 하고 영화나 한 편 볼 계획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종류의 고독한 프로그램이었다. 알았어. 그녀가 마침내 결정했다. 갈게. 토요일 밤, 지수는 거울 앞에서 자신이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초조해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옷을 3번이나 갈아입었다. 그녀의 평소 행동 패턴과는 완전히 벗어난 일이었다. 마침내 은은하는 목걸이와 어울리는 귀걸이를 하고 단순하지만 우아한 에메랄드 그린색 원피스를 선택했다. 은은한 조명과 배경음악이 흐르는 편안한 장소인 가든바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평소의 자신감과는 어울리지 않는 설렘을 느꼈다. 가게 안쪽 예약된 구역에 모여있는 옛 동창들을 발견했다. 수진이 그녀를 열광적인 포옹으로 맞이했다. 지수야, 와줘서 정말 기뻐. 이리 와, 모두에게 소개해줄게. 물론 대부분은 이미 알겠지만 첫 순간들은 반가운 얼굴들, 포옹, 그리고 고등학교 이후 너무나 다양한 길을 걸어온 삶에 대한 빠른 업데이트로 채워졌다. 지수는 자신이 얼마나 쉽게 대화에 녹아드는지, 공유된 추억에 웃고 옛 동창들의 여정에 진심으로 감탄하는지에 놀랐다. 그녀가 와인 한 잔을 따르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러시아 문학에 대한 취향은 여전한가? 아니면 좀 더 현대적인 것으로 진화했나? 지수는 돌아섰고 무의식적인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도스토옙스키는 여전히 내가 제일 좋아해. 그걸 알고 싶었던 거라면. 민규가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너무나 잘 기억하는 그 미소. 진실하고 따뜻하며 갈색 눈에 장난기가 서려 있었다. 물론 그는 달라져 있었다. 한때 제멋대로였던 머리카락은 이제 더 짧고 단정했으며 놀랍게도 그에게 잘 어울리는 몇 가닥의 흰 머리가 관자놀이에 있었다. 더 마르고 더 성숙해졌지만 본질 항상 그를 특징지었던 그 활기찬 에너지, 그 지적인 호기심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지수. 그가 마치 그녀의 이름의 음절을 음미하듯 말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넌 여전히 날 할 말을 잃게 만드네. 우리 문학 토론에서 항상 할 말을 잃었던 건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마치 수년간의 이별이 단 며칠이었던 것처럼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끼며 받아쳤다.
내가 말이 더 빨랐기 때문이지 내가 옳았기 때문은 아니었어. 민규가 웃으며 대답했다. 여기 앉아도 될까? 그가 옆에 빈자리를 가리키며 물었다. 물론. 그들은 주된 그룹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앉았고 대화는 마치 일시적인 우회로를 거쳐 다시 물길을 찾은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민규는 유럽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파리에서 사진을 공부하고 여러 나라에서 포토저널리스트로 일하며 분쟁을 취재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기록하고 가장 취약하면서도 가장 숭고한 순간의 인간 본질을 포착했다고 했다. 레온 항상 세상을 보는 다른 시각을 가졌었지. 지수가 그가 이룬 경력에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그리고 넌 항상 표면 너머를 볼 수 있었지. 그가 대답했다. 고3 때 그 문학과제 기억나? 모두가 마샤두 지아시스 마차도 데 에싯의 명백한 측면만 분석할 때 네가 유일하게 사회 비판의 더 깊은 층위를 알아챘잖아. 지수는 그가 그렇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기억한다는 것에 놀라 웃었다. 역자주 마샤두지 아시스 브라질 작가를 한국적 맥락에 맞는 김동인이나 염상섭 같은 근대 작가로 바꿀 수 있으나 원문의 의도를 살려 고유 명사로 두되 한국 어판에서는 이 부분이 고3 때 그 문학과제 기억나? 모두가 운수 좋은 날의 명백한 측면만 분석할 때 네가 유일하게 그 시대의 사회 비판적 요소를 읽어냈잖아. 와 같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문의 마샤두 지아시스 대신 더 보편적인 문학 토론으로 수정합니다. 넌 정말 기억력이 좋구나. 어떤 것들은 읽는 게 불가능하지. 민규가 그녀의 시선을 잠시 붙잡으며 말했다. 그 순간은 시간 너머로 확장되는 듯했다. 넌 어때? 말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던 그 소녀는 어떻게 됐어? 지수는 자신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행정학과, MBA, 그리고 그녀가 쌓아 올린 기업에서의 경력. 그녀는 직업적 성취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말했지만 글쓰기를 꿈꾸던 이상주의적인 젊은이가 점차 실용적인 경영진으로 대체되었다는 것도 인정했다. 가끔은 아직도 글을 써. 그녀가 고백했다. 짧은 글 생각들. 나 말고는 아무도 읽지 않는 것들이지만. 공유해야 해. 민규가 제안했다. 난 항상 네 재능을 믿었어. 대화는 최근의 책, 독립영화, 도시의 변화, 겪었던 경험, 배운 교훈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며 계속되었다. 어느 순간 거의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은 가족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너와 내 가족은 관계를 재건하려 노력 중인 거야. 지수가 최근의 사건들을 요약해 공유한 후 민규가 물었다. 응, 조금씩. 쉽지는 않지만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치유의 진정한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 용감하네. 그가 말했다. 그렇게 깊은 상처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걸 택하거든. 나도 그럴까 생각했어. 지수가 인정했다. 하지만 깨달았지. 어떤 기억들은 고통스럽지만 거기에는 많은 사랑도 있다는 걸. 복잡하고 불완전하고 때로는 왜곡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 민규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넌 마음은 어때? 네 삶에 특별한 사람 있어?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최근엔 없어. 일이 내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솔직히 말해서 난 연애를 잘 못해. 믿기 힘든데. 민규가 대답했다. 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흥미로운 사람이었어. 지수는 얼굴이 살짝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넌 어때? 결혼했어? 아니면 만나는 사람 있어? 사실 이혼했어. 그가 목소리에 어떤 쓴맛도 없이 대답했다. 프랑스 사진 작가와 결혼해서 5년 동안 같이 살았어. 함께하는 동안은 좋았지만 결국 우리는 삶에서 원하는 게 다르다는 걸 깨달았지. 그녀는 유럽에 남아서 계속 여행하길 원했고 난 점점 더 브라질, 한국과 내 뿌리가 그리워졌어. 그래서 돌아온 거야, 부분적으로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사진을 가르칠 제안도 받았어. 항상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 내가 배운 것을 전수하고 새로운 재능에 영감을 주는 거. 밤은 깊어갔고 점차 다른 동료들이 작별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떠나면서 여전히 민규와의 대화에 몰두해 있는 지수에게 승인과 재미가 뒤섞인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은 그룹 중에서 마지막으로 배 남아 있었다. 내가 네 밤 시간을 독점해버린 것 같네. 민규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아주 환영받는 독점이었어.
지수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이렇게 즐거웠던 적이 오랜만이야. 그들은 함께 보도로 나왔고 서울의 밤이 그들을 둘러쌌다. 불빛, 소리, 끊임없는 움직임. 그 도시에는 지수가 그 순간 느끼는 것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에너지가 있었다. 살아있고 깨어있으며 가능성으로 가득 찬. 집까지 바래다 줄까? 민규가 제안했다. 차 가져왔어. 지수가 대답했다. 하지만 언제 커피 한 잔은 좋아. 내일 어때? 그가 망설임 없이 제안했다. 삼청동에 도시 최고의 커피를 만드는 곳을 알아. 거기서 오전 10시에 만나는 거야. 지수는 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흥분과 평온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내일 완벽한 것 같네. 그들은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포옹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짧았지만 지수가 그의 온기, 은은한 향수, 그리고 그의 팔에 위안을 주는 견고함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집으로 차를 몰고 돌아가면서 그녀는 미소를 멈출 수 없었다. 그 예상치 못한 재회는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호기심,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열린 마음, 그리고 삶이 여전히 멋진 방식으로 그녀를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지수는 발코니로 걸어가 불이 켜진 도시를 바라보았다. 대조와 모순 얽힌 이야기들, 두 번째 기회들의 도시, 서울, 그녀 자신의 삶처럼.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가벼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다음 날의 커피가 그녀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의 삶을 변화시킬 많은 만남 중 첫 번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민규와의 재회 이후 몇 달 동안 지수의 삶은 미묘하지만 깊은 변화를 겪었다. 일요일의 커피는 점심 식사로, 서울숲 산책으로, 그리고 촛불 저녁 식사로 이어졌고 그녀가 깨닫기도 전에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다. 그들 사이의 연결은 지수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달랐다. 단순히 육체적인 끌림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존재했지만 더 근본적인 무언가, 즉 상호 이해, 말을 초월하는 소통, 마치 그들의 영혼이 어떤 식으로든 서로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 민규는 지수의 삶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주었다. 항상 카메라를 준비하고 다니는 그는 그녀에게 이전에는 지나쳤던 세부 사항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오래된 벽의 질감, 물웅덩이에 비친 햇빛, 서울의 분주한 거리에서 낯선 사람들의 찰나의 표정들. 사진은 단지 이미지를 포착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니야. 어느 날 오후 그들이 도시의 역사적인 중심가를 걸으며 그가 설명했다. 그것은 순간에 진정으로 현재에 존재하는 것에 관한 거야. 파이 철학은 지수의 삶의 다른 측면에도 스며들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그녀는 팀원들과의 상호작용의 미묘한 차이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집에서 그녀는 작은 의식들의 즐거움을 재발견했다. 갓 내린 커피의 향기, 오래된 책의 질감, 비 오는 일요일의 편안한 침묵. 민규와의 꽃피는 관계와 병행하여 지수는 가족 관계를 재건하는 섬세한 과정을 계속했다. 부모님 댁에서의 일요일은 더 잦아졌고 여전히 긴장의 순간은 있었지만 진정한 웃음, 의미 있는 대화, 치유의 기회도 있었다. 지영과 민주는 계획대로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 전환은 쉽지 않았다. 특히 더 높은 생활 수준에 익숙했던 지영에게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지수는 여동생이 예상치 못한 회복 탄력성으로 적응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가장 이상한 게 뭔지 알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매끼리만 만난 점심 식사에서 지영이 말했다. 지금 마음이 더 가벼워. 마치 마침내 내 실제 가능성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 지수는 호기심을 갖고 여동생을 관찰했다. 지영에게서는 이전에 눈치채지 못했던 진정성이 있었다. 마치 허세와 경쟁심의 층이 천천히 녹아내리면서 그 모든 것 아래에 있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았다. 애들도 더 행복해 보여. 지영이 말을 이었다. 민호는 학교에서 더 차분해졌고 서연이는 더 자신감이 생겼어. 우리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아이들은 부모가 거짓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정확히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그걸 느낀대. 너희 가족 상담받고 있어? 지수가 진심으로 놀라며 물었다. 지영이 뺨에 살짝 홍조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씨 아이디어였어. 믿어지겠지만 그는 그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정말 많이 변했어.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아빠,
더 나은 남편이 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 지수는 지난 몇 달 동안 가족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깨닫고 감동의 물결을 느꼈다. 그것은 완벽한 변화도 동화 같은 행복한 결말도 아니었다. 그것은 더 현실적이고 더 진실한 것이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것. 그래서 언니랑 민규 씨는 지영이 화제를 돌렸다. 엄마가 두 사람 같이 있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말씀 안 하시던? 지수는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우린 잘 지내. 내가 겪어본 그 어떤 것과도 달라. 그는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날 이해해 줘. 같이 살 생각도 해봤어? 지영이 과거에 지수가 예상했을 법한 비판적인 어조 없이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었다. 얘기해봤어. 지수가 인정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아 과정의 모든 단계를 즐기고 있어. 지수가 동생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너무 최근의 일이고 공유하기에는 너무 소중한 것이었기에 전날 밤 아파트에서 민규와 나눈 대화였다. 그들은 발코니에서 불이 켜진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때 민규가 내년에 계획 중인 사진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했다. 동남아시아 메콩강 유역의 강변 마을과 그들의 환경과의 관계를 기록하는 탐험이었다. 3개월 동안 숲에 완전히 몰입하는 거지. 그가 열정으로 빛나는 눈으로 설명했다. 들려져야 할 이야기들, 좀처럼 보여지지 않는 얼굴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현실을 포착하는 거야. 정말 멋지다. 지수가 프로젝트에 대한 감탄과 동시에 민규 없이 3개월을 보낼 상상에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그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다. 난 내가 나와 함께 갔으면 좋겠어, 지수야. 그 제안은 그녀를 완전히 놀라게 했다. 하지만 내 일, 내 책임들. 엄청난 결정이라는 거 알아. 민규가 인정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면 완벽하게 이해할게. 하지만 네가 네 글의 일부를 읽을 때, 우리가 네 오래된 글쓰기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본 지 꽤 됐어. 지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최근 몇 주 동안 그녀가 민규와 자신의 개인적인 글들, 성찰, 짧은 이야기, 삶에 대한 관찰을 공유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놀랍게도 그는 그것들을 감상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진정한 재능, 들려질 가치가 있는 독특한 목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상해봐. 그가 목소리에 담긴 열정을 감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내 글과 내 이미지가 함께 그 공동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야. 넌 항상 인간의 본질을 포착하고 복잡한 감정을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단어로 번역하는 재능이 있었어. 지수는 그가 그리는 비전에 휩싸였다. 기업 세계의 안전함을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창의적인 모험에 뛰어들어 수년 동안 뒷전으로 밀려났던 자신의 일부와 다시 연결된다는 것은 매혹적이었다. 생각해봐야 해.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큰 결정이야.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시간을 가져. 민규가 그녀의 손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확신시켰다. 부담 갖지 마. 그 대화는 지수에게 깊은 성찰의 과정을 촉발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녀는 자신의 삶 선택, 진정한 욕망을 신중하게 분석했다. 한국 물류에서의 그녀의 경력은 헌신과 능력으로 구축되었다. 그녀는 존경받았고 보수도 좋았으며 구체적인 성장의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빠진 것이 있었다. 불꽃, 그녀가 하는 일에 대한 진정한 열정. 그녀는 탁월하게 일을 해냈지만 사랑으로 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글쓰기는 항상 그녀의 비밀스러운 피난처였다. 일기장과 개인 파일의 페이지에서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진실을 표현했고 창의성을 해방했으며 완전히 살아있음을 느꼈다. 이 열정을 더 구체적인 것으로 바꾸고 자신의 말을 사용하여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전한다는 생각은 동시에 두려우면서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민규의 제안이 있은 지 2달 후 어느 일요일 오후 지수는 자신의 생각을 부모님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긴장했다. 수년간의 조건화는 그녀로 하여금 비판을, 특히 안정성을 무엇보다 중시했던 선희 씨의 비판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놀랍게도 상황을 설명한 후 가장 먼저 말한 것은 바로 어머니였다. 난 네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희 씨가 지수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평온함으로 말했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수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지수야. 선희 씨가 신중하게 단어들을 고르며 시작했다. 나는 내 삶의 상당 부분을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따르고 다른 사람들 눈에 옳은 일을 하면서 보냈단다. 그리고 비록 진정한 행복의 순간들과 함께 좋은 삶을 구축했지만 내 안에는 항상 만약에 라고 묻는 부분이 있었어. 만약 내가 젊은 시절의 꿈을 따랐다면, 만약 내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했다면, 만약 내가 외부의 목소리보다 내 마음의 소리를 더 들었다면. 지수는 매료되어 들었다. 어머니가 그런 질문들을 품고 있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난 네가 내 나이 62세가 되어서 나와 같은 후회를 하길 바라지 않아. 선희 씨가 말을 이었다. 이 기회는 네가 정말로 누구인지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것 같아. 내가 혹은 사회가 기대했던 네가 아니라 너의 진정한 본질 말이야. 영철 씨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엄마 말이 맞다, 딸. 게다가 네가 변덕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잖니. 그것은 고귀한 목적을 가진 진지한 전문 프로젝트이고 너를 너 자체로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야. 그 대화는 지수에게 전환점이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녀는 프로젝트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삶을 정리했다. 한국물류와 6개월간의 무급 휴가를 협상했다. 탐험과 나중에 수집된 자료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친구 부부에게 아파트를 임대하여 여행 자금에 보탬이 될 수입원을 마련했다. 방문할 지역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현지 NGO 및 지역 사회 지도자들과 사전 연락을 취했다. 계획의 모든 단계를 밟을 때마다 그녀는 마침내 진정으로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가족의 기대, 사회적 압력, 또는 과거의 조건화에 의해 정의된 길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가장 깊은 욕망과 가치에 의한 길이었다. 출발하기 전주, 지수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최근 그녀의 여정에 중요했던 사람들, 민규 부모님 아이들과 함께 온 지영과 민준, 그리고 심지어 무심코 지수를 민규와 다시 연결해준 친구 수진까지 을 모았다. 그것은 다가오는 새로운 모험뿐만 아니라 최근 몇 달 동안 모두가 경험한 변화를 축하하는 밤이었다. 거기에는 갱신의 감각, 다른 것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닫히는 순환의 감각이 만져질 듯했다. 저녁 식사 후 모두가 거실에서 활기차게 대화하는 동안 지수는 잠시 발코니로 빠져나왔다. 항상 그녀의 집이었던 도시를 바라보며 그녀를 기다리는 미지의 것에 대한 흥분과 미리 느끼는 향수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민규가 그곳에서 그녀를 발견하고 도시 풍경을 감상하는 그녀 옆에 조용히 합류했다. 마음이 바뀐 거야? 그가 그녀의 사색적인 표정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물었다.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감사하고 있어. 내가 여기서 경험한 모든 것, 심지어 힘든 교훈들까지, 그리고 지금의 나로 이끌어준 모든 사람들에게. 민규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당신에게서 가장 사랑하는 게 뭔지 알아? 고통스러운 부분까지 포함해서 당신 이야기의 모든 부분을 일관되고 의미 있는 무언가로 통합하는 당신의 능력이야. 지수는 그의 말에서 진실을 인식하고 감동의 물결을 느끼며 그를 향해 돌아섰다. 왜냐하면 마침내 깨달았거든. 우리가 다른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과거를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부정하지 않고도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어. 민규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파이세론 모흉에 준비됐어. 그 어느 때보다도 지수가 그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한 확신으로 대답했다. 그 순간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도시를 증인으로 그녀 삶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모여 있는 가운데 지수는 자신이 귀하고 소중한 균형점에 도달했음을 알았다. 과거가 그녀를 가두지 않고 현재가 충만하게 사라지며 미래가 가능성의 지평선으로 열리는 곳. 오랫동안 단지 그녀의 독립의 상징, 외부의 압력에 대한 안식처였던 그녀의 아파트는 이제 더 깊은 무언가를 상징했다. 새로운 비행을 위한 출발점, 그녀가 안락한 지대를 넘어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하는 안전한 토대. 여정은 쉽지 않았다. 눈물 대립,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각각의 도전, 극복된 모든 장애물은 그녀를 지금의 여성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강하지만 또한 유연하고 독립적이지만 깊은 연결을 맺을 수 있으며 결단력이 있지만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을 때 지수는 평온한 확신을 안고 있었다. 미래가 정확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몰랐다. 동남아시아 탐험이 단지 일시적인 모험일지 아니면 새로운 경력의 시작일지 민규와의 관계가 더욱 꽃필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지 가족과 재건된 유대가 계속해서 강해질지 그녀가 이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명료함으로 알았던 것은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의 도피로서가 아니라 그녀가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진정한 표현으로서 그리고 그것은 어떤 물질적 성취나 직업적 지위보다도 그녀가 항상 추구해왔던 진정한 자유였다. 주위를 둘러보며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지수는 말을 초월하는 충만함을 느꼈다. 그녀의 집, 물리적인 공간이자 그녀가 구축한 감정적인 장소. 은 마침내 그녀 자신의 진정한 반영이 되었다. 숨 막히게 하지 않으면서 아늑하고 경직되지 않으면서 강하며 고유한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세상에 열려있는 다음 날 그 새로운 여정의 첫 단계를 위해 출발할 때 그녀는 신중하게 준비한 짐뿐만 아니라 과거와 화해하고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에 열려있는 평화로운 마음도 함께 가져갈 것이었다. 왜냐하면 결국 그녀는 삶이란 집이라고 부를 완벽한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집을 만드는 것, 누구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자기 수용, 사랑, 그리고 지혜의 내면 공간임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지수는 마침내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다. 이야기 끝. 청취자 여러분, 지수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매력적이고 감동적인 다른 이야기들을 만나보시려면 왼쪽의 링크를 클릭하여 특별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 주세요. 이 극복과 자기 발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개인적 성취의 길을 탐구하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댓글로 지수의 이야기 중 어떤 순간이 여러분을 가장 감동시켰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겠습니다.